네,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토질 역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원인데요. 흙의 구조와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토목이잖아요. 토목 또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제 구조물 하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뭐 있어요? 뭐 도로, 철도, 뭐 댐, 공항, 항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집안 위에 설치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지중 아래로 땅 아래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먼저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맞닿아 있고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지반이죠. 지반. 그래서 지반이 이러한 하중들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또 이 하중에 의해서 밑으로 치마는 또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가, 또는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굴착을 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땅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렇게 흙을 더 쌓는 송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착이나 송토를 할 때 또 어느 정도라 안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 지탱을 다 해줘야 구조물이 제대로 있고 치마가 안 돼야 제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송토를 했을 때라든지 굴착을 했을 때 어떤 안정의 문제가 안 와야 뭐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공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있어서 이 집안 흙의 재료, 또 이 흙의 그거에 따른 강도 또는 어떤 흙 재료 자체의 어떤 변형의 성질, 이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역학적 성질들에 따라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크게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학적인 어떤 안전 검토나 이따 기차 등등을 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과목,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토질 역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흙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라서 흙 자체에 어떤 값들이 나와 있어요. 성과가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해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어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토질적인 부분인데 그 토질적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개념, 역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더해서 역학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를 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토질 역학이 되는 거예요. 토질 역학.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흙의 기본적인 성과 개념에다가 우리가 역학적인 부분을 함께 배울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것과 응용이 추가가 되면 이제 토질, 그때는 공학이 되는 거죠. 이제 공학.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뭐 토질 역학만 배우지는 않죠. 공학적인 부분까지도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와 유사하게 활용되는 게 어떤 지질학이나 어떤 안반 역학 뭐 이쪽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저런 것들하고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흙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 이제 기초 지반으로서의 문제, 그리고 안정의 문제, 그리고 재료로서의 문제, 이렇게 둘 수 있는데, 먼저 구조물 기초 지반으로서의 문제를 보면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떤 깊은 기초를 통해서 단단한 안반이 있는 데까지 박아서 뭐 지지하도록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그 크게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지탱을 못하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치마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활동 파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안의 안정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이제 옹병은 설치를 해놨지만 이 부분의 토합과 이 부분의 토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토합이 너무 커져버리거나 비정상적으로 어떤 뭐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괴들. 그리고 절토했을 때, 절토면, 그리고 성토했을 때 이 성토 부분 치마 안전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잘 이렇게 안전을 잘 고려를 해야 뭐 밑에 주택가에 피해를 안 갈 수 있다. 나중에 또 자세히 나오겠지만 보일링이나 히빙 뭐 이런 것들도 안정의 문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안정의 문제는 흙이 흘러가는 거예요. 토류의 문제들입니다. 흘러 내림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다 보시면 되세요. 히빙 보일링도 흙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재료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흙댐을 만드는데 재료를 잘못 쓰거나 이러면
침투 만약에 크면 이 물이 다 침투해가지고 제이박이 중간으로 와버린다 그러면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 밑으로 떨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밑으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다짐을 할 때 그 재료마다 성질에 따라서 이 좀 달라져요. 그런 어떤 다짐의 문제, 성토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어떤 문제들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하고 있는 이 흙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도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이 원래 흙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암반이죠, 암반.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 이 지표면이 있고요. 이 지표면에서 표면적에 붙어 있는 부분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근데 이 지각의 범위는 뭐 수십 킬로미터 정도죠. 약간씩 다릅니다. 지형에 따라서. 근데 이 지각은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냐? 큰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암석이 풍화가 일어나면서 깎이고 뭐 쓸려가지고 풍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흙이 생성이 돼요. 그럼 이 흙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쓸려 내려가겠죠. 비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면 아래쪽에서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암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반복이 되는 그러한 순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암들이 풍화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퇴적에 일어나서 또 속성이라든지 변성 작용에 의해서 뭐 다시 암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잔적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암에 의해서 풍화 작용에서 흙이 생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쓸려가거나 운반되지 않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퇴적되는 걸 잔적토라고 그래요. 반면에 운적토는 운반되어 와서 퇴적이 된 흙이다 그 말이에요. 운적토. 이거는 잔류하면서 퇴적한 흙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운적토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빗물이나 하천이나 유수나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해서 운반되어 와서 퇴적된 흙이다는 얘기죠. 자, 이 흙이 속성 작용에 의해서 퇴적암으로 변성이 되기도 합니다.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속성 작용은 화학 작용, 생물학 작용에 의해 기난 어떤 고결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단해진다. 그 다음에 변성 작용은 어떤 높은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 해서 변성암이라는 되겠죠. 여기 외에 이제 유기질토라는 게 있어요. 유기질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식적토가 있는데, 이 식적토는 식물이 고사해서 만들어진 흙이에요. 근데 이 식적토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탄이 있고 흙리가 있어요. 흙리. 이탄은 식물이 고사해서 만들어진 이 식적토 안에 식물 조직이 남아 있어요. 식물 조직이 남아 있으면 이탄이고, 이 식물 조직이 남아 있지 않으면 흙리가 됩니다. 흙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기질토에 연이라는 것과 규조토라는 게 있어요. 이 연이와 규조토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죽어서 퇴적이 되어서 생성된 흙이 유기질토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고사해서 생성이 됐든 플랑크톤이 죽어서 생성이 됐든 간에 이 유기질토는 그닥 좋은 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흙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어떤 생성되는 과정과 원인과 내용, 명칭을 좀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요. 운반되는 것들이 중력, 유수, 풍력, 화산, 빙하로 인해서 운반이 되는데, 운반장의 중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퇴적돼서 생긴 것이 풍적토 또는 화강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수, 그러니까 빗물이라는데 물의 흐름이죠. 하천의 흐름, 이런 것들에서 운반해서 퇴적된 것이 뭐 하성 퇴적토, 호성 퇴적토, 해성 퇴적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풍력은 바람에 의해서 운반돼서 생긴 게 풍적토. 이제 중국 대륙에 많고요. 그 다음에 화산 작용에 의해서 분출된 그 화산재가 바람에 운반돼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 이거는 화산성 퇴적토다.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빙하의 이동에 의해서 운반돼 가지고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빙적토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퇴적토가 형성이 되는 것도요,
위치에 따라서 그 상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거운 것부터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유수에 의한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상륙 쪽은 굉장히 큰 입자들이 가라앉아 있고요. 중간 정도에 내려가거나 하루 정도에 가면 조금 더 가는 것들이 이렇게 가늘가고 하구 부분에 가면 아주 가는 것이 퇴적이 돼서 흙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두께만 봐도 지금 달라진다라는 거, 같은 퇴적토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석의 표면이 풍화가 되면 흙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 흙이 비에 깎여서 운반이 되고 그것이 대규모로 운반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하철에 이제 속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요 위에 이제 상간 부분에서 보면 상간 부분은요, 이 물이 흐르는 운반력이 이 운반력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커다란 이 커다란 입자도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돼요. 여기가 이제 상간부죠. 그 다음에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이쪽 상간이고요.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이제 하천 평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운반력은 뭐 이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대신 여기는 커다란 자갈 같은 것들이 이제 퇴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상지가 형성이 돼요. 선상지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평지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이때는 운반력이 이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제 힘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모래 입자까지도 이제 퇴적이 됩니다. 모래 입자까지 퇴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 어떤 바다나 호수에 오게 되면 이때 보면 물이 어째 바다를 여러분도 보시면 파도 칠 때 말고 이렇게 보시면 잔잔하죠. 그래서 운반력이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는 점토 입자 같은 것들도 이제 뭐가 되냐면 퇴적이 되는 거죠.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운반력에 따라서 지형이 어떤 토층의 이렇게 생성이 모식도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들 애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흐름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우리가 토질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제 흙이냐 암석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위가 풍화가 된 석들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점의 한계는 이제 보통 이제 75mm 정도, 그 밑으로는 흙이고 그 이상은 어떤 이제 암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가는 세립부는 점토하고 실트를 세립토를 하고요. 이 중에서도 점창력이 크면 점성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래와 자갈 입자를 이제 조립분, 좀 입자가 크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입자가 가늘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조립토라고 하는데 이제 모래가 많으면 사질토라고 하고요. 자갈이 많으면 자가질토라 해요. 모래가 많으면 사질토, 자갈이 많으면 자갈질토다. 공부하다 보시면 사질토란 말은 많이 나와요. 자갈질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현미경 사진들이죠. 잘 보이신 건지 모르겠는데, 점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판 모양으로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모래인데 모래는 입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서 있어요. 그것들이 엉키고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서 어떤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립 구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세한 점토 입자는 얇은 구조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박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편상. 이렇게 박편은 얇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흙은 사실은 이 점성토가 좀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질역학에서는 점성토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요. 그죠? 그러면 이 점성토는 한 4가지 모델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입자들이 퇴적이 되는 초기에 입자들이 서로 막 아무렇게나 막 있어요. 랜덤이다 이거죠. 랜덤 구조. 그러다가 계속 이제 퇴적이 되면 이게 쓸리고 미끌려 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결되기 시작해요. 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면모화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하중이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눌리고 하면 뭔가 좀 불완전하긴 한데 조금 더 많이 눌렸죠, 이렇게.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의 반향을 설정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 어느 한쪽 반향으로 이렇게 반향이 맞춰지려고 하죠. 이 상태를 분산구조 또는 불완전 배양구조를 하고요. 이제 큰 하중이 눌려버리면 이게 쫙 맞춰져 가지고 반향이 봐보세요. 거의 일정한 반향을 보게 되죠. 꽉 눌리고. 이걸 배양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토의 어떤 기본 구조 모델 틀이고요. 저러한 점토를 입체적으로 구조 모델화해서 보면 뭐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게 패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를 점토가 요 부분 점토 안에서의 어떤 단립 구조로 보시면 돼요. 독자적으로 입자들이 서로 약간 엉켜 있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이 단립 구조와 그러니까 이 패드와 패드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부분을 링크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단립 구조 안에 빈 공극이 간극이 있고 이런 링크로 패드와 패드를 연결시키는 요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큰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매크로포화. 그다음에 단립 구조 패드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미크로포화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포화라는 단어가 공백이다, 간극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흙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거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반드시 이 정도는 숙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약간 좀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단립 구조를 한번 봅시다. 단립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런 단립 구조는 비점성토 구조의 특징 중 하나예요. 점성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갈, 모래, 실트 같은 이런 비점성토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단순한 흙입자배예요. 왜요? 그냥 흙입자가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놓여 있다 보고 힘을 받으니까 서로 맞물린 아주 단순한 구조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입자가 크고 모날수록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둥글둥글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하고 막 이렇게 막 모났어. 막 모난 것들이 이렇게 막 껴갖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잘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모난 거죠. 그리고 큰 것이 더 잘 연결돼요. 이렇게 쬐깐쬐깐한 것들이 아무리 모나도 연결력이 좀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입자가 크고 모날수록 뭐다? 강도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얘들은 그냥 끈적끈적한 점착력은 입자 사이에는 없죠.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마찰력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안정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제 4번째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립 구조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점성토 구조의 2번째 특징 뭐야? 봉소 구조에서 봉소 구조. 이 봉소 구조를 보시면 이게 흙 입자예요. 흙 입자가 서로 만나서 붙어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로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맞닿아지는 거예요. 맞닿아. 붕 떠 있어 가운데가. 가운데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마치 작은 봉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봉소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가는 모래라든지 실트가 물속에 침강을 할 때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손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입자와 이 흙자가 서로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이거를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못 버티면 이렇게 만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아치를 형성하는 거죠. 아치, 곡선을 형성을 하게 돼요. 이런 구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립 구조에 비해서 강비가 굉장히 크다.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누가 충격으로 턱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견뎌낼까요? 못 견뎌내겠죠? 꽉 눌려버리겠죠. 그래서 충격과 뭐에? 진동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 중요하게 다룰 흙이 뭐라 했어요? 점성토라 했죠. 점성토. 자, 첫 번째 점성토 구조의 면모 구조입니다. 면모 구조. 그러니까 점성토 입자는 이렇게 얇은 박형, 판 모양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것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붙어 있죠.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만나서 붙어 있는 게 이런 봉소 구조였잖아요. 점토는 판이니까 판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극을 크게끔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게 면모 구조인데요. 그것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입자 사이의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수하여 서로 향하여 접근하는 현상으로 인해 생긴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발력보다 서로 붙으려고 하는 인력이 더 크니까 일단 붙어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면과 단의 연결 구조는 뭐냐면 이 편이 지금 요 위에 걸로 보자면 이렇게 만약 얇은 판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밑에 것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 단자는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과 요 끝부분에 단이 만났다. 면과 단.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면과 단의 연결 구조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건 어디서 생기느냐? 해수 또는 담수에서 점토 입자가 퇴적이 되면 그 퇴적 측은 면모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나 호수에 가가지고 운반력이 제로가 될 때 점토 입자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퇴적층이 면모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산 구조 아직 안 배웠죠. 서로 분산 구조는 이게 붙어 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산. 그래서 그 분산 구조하고 비교하면 투수성과 강도가 크다. 이건 뭐냐면요. 이것들이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으면 있는 거하고 비교하면요. 얘는 따로따로 있으니까 강도가 약하겠죠. 얘는 서로 연결돼서 강도가 크겠죠. 투수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물이 통과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수성은. 구멍이 크잖아요. 간격이 시원시원하죠. 물 잘 통과되겠죠. 이게 구멍이 커야 돼요. 투수성은. 근데 얘는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얘에 비할 때 물이 잘 빠지도록 통로를 제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투수성은 작은 거죠. 원래 투수성이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투수성이 큰 건 안 좋은 거예요. 강도가 큰 건 좋은 거고. 근데 형태상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극이 크죠. 간극이 많네. 그러니까 간극비도 크는 거예요. 간극이 큰 만큼 하중을 받았을 때 많이 눌리죠. 그러니까 뭐야? 압축성도 어째요? 큰 거예요. 그래서 투수성도 크고 간극도 너무 크고 압축성도 크니까 기초 집안으로서는 부적당하다. 압축성이 큰 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건물을 세워놨는데 집안이 압축을 되면 건물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압축성이 큰 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점성토 구조 특징 중에 이제 분산구조. 분산구조는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붙으려 하는 인력보다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반발력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구조예요. 만약에 이게 붙은다면 아까는 면과 단이 만났는데 요거는 면과 면이 만나겠죠. 면과 면. 그죠? 그런 연결 구조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면모 구조는 구멍이 있으니까 투수성도 크죠. 서로 연결돼서 강도도 컸어요. 근데 얘는 투수성도 작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모두 작다. 강도도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입자 모형이 아까 판상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그러한 점토 광물의 종류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점토 광물에 3대 점토 광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카올리나이트, 두 번째는 일라이트, 세 번째는 몬모릴라이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뭐 흔히 들어본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볼 때 카올리나이트는 K가 있어요. K. 우리나라 뭐요? 코리아 K. 그러면 기분이 좋죠. 이쪽은 좋은 겁니다.
몬몰라토, 몬하면 일단 떠올리는 게 몬스터, 뭐 괴물. 이게 안 좋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일라이트는 뭘까요?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나머지 특징이 올 필요 없어. 일라이트는 사이에 껴 있다. 야, 그러면 카올라이트 좋은 것부터 봅시다. 분명히 내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뭐든지 좋은 말 나와있죠. 공학적으로 가장 안전된 구조다. 결합력이 커서 활성이 작다. 활성이 작다는 뭐예요? 잘 안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집안이 움직여버리면 위 상부에 있는 구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이 작은 게 좋죠.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크다. 튼튼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물의 포화가 되더라도 팽창성이 작다. 팽창성도 팽창성이 커버리면 집안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상부에 있는 구조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나오는 거죠. 카올라이트. 반대로 몬몰라나이트. 굉장히 안 좋은 말만 나와요. 보면 공학적으로 가장 불안전하죠. 결합력이 매우 작아서 활성도도 크다. 잘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점토 함률 높다. 점토 함률이 높으면요. 좋은 게 아니죠. 점토는 안 좋은 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성 지수가 크다. 이거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소성이라는 것은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죠? 수축 팽창도 크다. 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라이트는 뭐예요? 그 가운데 껴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존재의 결합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이제 일단 흙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은 다 살펴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